작은 식당을 차렸죠.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해서일까요? 그 사이 제 요리 실력이 부쩍 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남편의 사업 감각까지 더해지자 제법 장사가 되더군요. 그러다 한 반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지역신문에 맛집으로 소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나고 말았죠. 점심시간 때에는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1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일손이 부족해 부랴부랴 직원을 더 뽑고요. 가게도 2층까지 확장했네요. 그렇게 제 인생도 봄날의 꽃처럼 활짝 필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출근도 잘 안 하고요. 주말엔 친구들과 낚시한다며 외박도 곧잘하더군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머리를 하고 새 옷을 사는 등 부쩍 멋을 부리기 시작했죠.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의 감이었죠. 불안을 못 이긴 저는 남편이 씻는 틈을 타 핸드폰부터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엄한 사람을 의심했구나. 민망하면서도 안심이 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쯤 지났을까요? 모처럼 만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남편 차를 타고 온 가족이 외출한 날이었어요. 따로 식당을 예약해둔 터라 내비게이션에 그 식당 주소를 입력했는데 이게 웬걸. 최근 목적지에 낯선 오피스텔 주소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해서 그 주소를 황급히 삭제해버렸지만 그래서 더 의심이 갔죠. 저는 태어난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그 주소를 외워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또 외박한 틈을 타 그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가봤죠. 그 오피스텔 앞에서 얼마나 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해질 무렵 익숙한 차 한 대가 그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바로 제 남편 차였죠.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대더니만 웬 젊은 여자와 같이 내리더군요. 오빠 피곤하지? 채희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고생했어. 아이, 피곤하긴. 우리 채희 오늘 재밌었어? 응, 완전. 가방도 고마워. 잘 쓸게. 상간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을 흔들어 보였어요. 딱 봐도 고가의 명품이더군요. 연애 촛대를 제외하곤 생전 제게 꽃 한 송이 선물한 적 없던 남편이라 그걸 보니 눈이 확 돌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저는 짐승만도 못한 연놈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제야 제 존재를 눈치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전 그대로 남편의 뺨을 연거푸 서너 대 때렸어요. 그리고 경악하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난동을 부렸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자를 넘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충격적인데 더 경악스러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글쎄 남편이 저를 확 밀어버리고 상간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채희한테 이러지 말고 나한테 다 풀라고.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울음 섞인 말에 움찔한 것도 잠시. 남편은 이내 표정을 굳혔어요. 그리고는 개만도 못한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미안해 미수가. 근데 나 채희 사랑한다. 언제 말하면 좋을지 고민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우리 이혼하자. 나 네가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우리 사이에 애라도 있으면 정이라도 붙여서 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쯤에서 그만 서로를 위해 정리하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니? 아버님 사업 다 말아먹고 반병신처럼 있던 인간 일으켜서 식당 하자 했던 게 누군데? 내가 없었으면 당신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남편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긴 했던가 봐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이번엔 상간녀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요, 아줌마. 우리 오빠가 아줌마 싫다잖아요. 추하게 그만 매달리고 이제 그만 우리 오빠 놓아주시죠. 그 잘난 식당 아줌마 없어도 오빠랑 나 둘이서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으니까. 뭐가 어째? 남의 남자하고 붙어먹은 주제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뭘 잘났다고 입을 놀려? 기가 막혀. 아줌마, 눈 있으면 좀 보세요. 외모, 나이, 몸매 뭐 하나 저보다 나은 게 없는데 이렇게 미련 떨 시간에 외모나 가꾸세요. 상간녀의 모욕적인 말에 온몸이 바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긴커녕 오히려 그런 상간녀의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바보 같은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눈물을 꾹 참고 홀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집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탓하긴커녕 편들기 바쁘더군요. 네가 진작에 잘했어봐. 상욱이가 다른데 눈을 돌렸겠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이거사.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지금 그이가 바람핀 게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든? 너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거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생전 저한테 마음 안 주고 모질게만 굴던 것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그이가 바람난 것까지 제 탓을 하시다뇨? 전 시어머니 앞에서 생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대거리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요? 상간녀와 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정했는지 손에는 이혼 서류까지 들고 있더군요. 내가 여기 순순히 도장 찍어줄 것 같아? 당신도 그 여자도 가만 안 둘 거야. 세상에 어느 천치가 바람핀 남편과 곱게 이혼해 주겠어요. 저는 바로 남편과 내연녀에게 간통죄와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참 무서울 만큼 치밀한 사람이더군요. 핸드폰이 깨끗할 때부터 눈치챘어야 하는데 바람핀다는 증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저를 역고소하더군요. 남편은 어리석은 싸움 그만하고 이쯤에서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지리멸렬한 재판 과정에 지쳐있던 저도 그쯤 되니 모든 걸 놓고 싶어지더군요. 결국 저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남편과 합의 이혼했고요. 가게도 고스란히 남편에게 넘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마냥 저를 버리진 않았던가 봐요. 남편은 상간녀와 재혼한 뒤 떵떵거리며 잘 살긴커녕 가게를 쫄딱 말아먹었고요. 채 2년도 같이 못 살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천년의 사랑인 것처럼 굴더니만 참 우습더군요. 지인에게 건너 듣기론 그 뒤로 집에만 틀어박혀 또 술만 퍼마신다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면서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말이죠. 안쓰럽긴커녕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저도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부끄럽게도 친정의 몸을 을탁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죠. 그 사이 세월은 왜 그리도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던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고요. 전 중년의 아줌마가 돼 있었죠. 그런데 그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던 아버지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선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 중이라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버지는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둔 것이 없었어요. 몰랐는데 이 암 치료라는 게 참 돈이 많이 들더군요. 당장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치만 20년 넘게 집에만 있던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다행히 지인 소개로 급한 대로 빌딩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었죠. 투병하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고물상 걱정만 하셨어요. 평생 목숨처럼 아끼며 읽어온 삶의 터전이니 그럴 만도 했죠. 다행히 결혼해 나가 살고 있던 동생이 고물상을 대신 봐주기로 했는데요. 알고 보니 고물상은 돈이 되긴커녕 오히려 다달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버텼던 게 용하다 싶을 정도였죠. 고물상 유지비에 아버지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도저히 제 벌이로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와 동생은 고물상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돈으로 빚 잔치를 한 뒤 조금이나마 남는 게 있다면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기로 했죠. 사실 그럴 만큼 돈이 남을지는 의문이었어요. 고물상 있는 자리가 그렇게 목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건물이며 설비며 너무 낡아서 처분하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째요.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버지도 딸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서일까요? 별말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물상을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이 일이 생겨 제가 하루 고물상에 나가 있었는데요. 점심때쯤 되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르신들에겐 유독 인심이 후하셔서 다른 곳보다 폐지값을 더 많이 쳐드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할머니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거예요. 살짝 치켜 올라간 눈초리며 코 옆에 점까지 자꾸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그건 그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절 보더니만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까지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네가 여긴 어떻게?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처음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전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쉬운 거 하나 없이 떵떵거리며 살던 분이 왜 폐지나 줍는 처지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을 때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나이가 너무 들어 더는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제가 과거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당장 꺼지라며 쫓아내야 마땅했죠.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아니면 저도 나이를 먹어서 유해졌기 때문일까요? 성성한 백발에 잔뜩 여윈 시어머니를 보니 차마 모진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쳐다만 봤죠. 그런 제 시선을 어떻게 해석한 걸까요? 우물쭈물하던 전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옛날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변명 같지만 그동안 네 생각하면서 참 많이 후회했었어. 아마 하늘이 지난 죄를 참회하라고 날 여기로 보냈나 보구나. 나이를 먹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시어머니 역시 20년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2배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옛날 일을 따지고 들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됐어요. 예전 일은 잊고 밥이나 한 끼 드시고 가세요. 하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더니만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니다, 아가. 내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평생 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용서를 비마.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킨 다음 고물상 뒤편에 난 작은 방으로 모셨죠. 아버지가 지내던 곳이라 부엌이며 간단한 세간살이가 딸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위한 밥상을 차렸네요. 뭐 대접할 것도 없어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에 된장찌개 하나 급하게 끓여낸 게 전부였지만요. 어서 드세요. 새벽부터 폐지 주우러 다니느라 아직 한 끼도 못 드셨죠? 그래, 고맙다. 잘 먹음마. 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어요. 하지만 목이 콱 메이는지 좀처럼 넘기질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이는 잘 지내고요? 궁금했던 전 남편의 안부부터 물었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상욱이 4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경화로 끝까지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지. 설마 전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상욱이 때문에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땐 내가 너무 내 아들 귀한 줄만 알아서 널 많이 서운하게 했지. 그래선 안 됐는데 미안하다. 됐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바깥사도는 잘 캐시고. 시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머뭇거리다 아버지가 지금 폐암 투병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한때 한솥밥 먹던 사이라서일까요? 남에게는 말 못하고 쌓아만 뒀던 구구절절한 속사정이 쉽게 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구한 문제며 고물상 처리 문제며 그동안 혼자 알아왔던 걸 한탄하듯 전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고물상도 곧 처분할 예정이에요. 대부분 빚이라 푼돈밖에 못 건지겠지만 그걸로라도 아버지 병원비를 대야 해서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앞으로는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아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힘주어 잡더군요. 그동안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짐승도 은혜는 갚을 줄 안다는데 이렇게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준 너를 내 잊지 않음마. 어떻게든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전 시어머니의 말은 감동적이긴 했지만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생계가 어려워져 폐지를 줍고 있는 시어머니에게서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치만 내색하지 않고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네가 못 믿는 건 안다. 그래도 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먹은 밥값만큼은 꼭 돌려주마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밥 한 공기를 묵묵히 다 비우고 일어섰고요. 나중에 또 보자는 인사를 남긴 뒤 떠나갔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 인생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찾아올 줄은 말이죠. 이튿날 저는 평소처럼 건물 청소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복도 계단부터 쓸고 닦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돼 동료들과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띵동 핸드폰 문자 알림이 오지 않겠어요. 은행 입출금 통지 문자였죠. 아직 대출 이자 빠져나갈 때가 아닌데 싶어 눌러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글쎄, 제 계좌로 무려 5억이라는 큰 돈이 입금돼 있지 뭐예요. 몇 번을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란 마음에 입금자 명을 확인해보니 글쎄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들어있더군요. 경악한 저는 바로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연락처가 그대로였는지 전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님, 지금 혹시 제 계좌로 돈 보내신 거예요? 5억이 들어왔던데.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긍정했어요. 그래, 맞다. 어제 네가 차려준 밥값 내가 꼭 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누가 밥값으로 5억을 줘요? 이렇게 큰 돈을 대체 어디서? 어머님, 그 이 죽고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폐지주로 다니신 거 아니에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랬지. 그런데 최근에 내가 폐지 줍다가 웬 술 취한 놈한테 복권 한 장을 받았지 뭐냐. 안 받는다고 했는데 한사코 손에 쥐어주더라고. 낙하지라면서. 뭐 이런 이상한 놈이 다 있나 했는데 글쎄 그게 덜컥 1등에 당첨됐어. 처음에 그걸 알았을 땐 남편, 자식, 며느리 다 잃고 이제와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하늘이 널 도우라고 그랬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걸 저한테 주시면 어머님 돈이잖아요. 그건 네 돈이나 다름없어. 옛날에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풍비박산 났을 때 그거 일으킨 게 너 아니냐. 근데 못난 내 아들놈한테 가게까지 뺏기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 이제라도 이렇게 너한테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바보같이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간신히 울음을 참고 다시 입을 열었죠.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 돈은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님. 받아둬.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돈 다 저승에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써야지. 이제라도 이렇게 빚 갚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 제발 받아줘.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감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바로 쌓여있던 빚부터 갚았고요. 밀린 아버지 병원비도 해결했죠. 물론 고물상을 부동산에 내놨던 것도 취소했네요.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고물상을 처분해야 한다는 게 많이 힘드셨던가 봐요. 그 뒤로는 이상하게 모든 일이 술술 풀렸어요.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치고 쾌차하셨고요. 요즘도 고물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만 정리하고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평생 지켜온 일터라 그런지 정떼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의사 선생님도 삶에 활력을 주는 목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건 괜찮다고 해서 당분간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종종 고물상에 얼굴을 비추고 계세요. 전처럼 소일거리로 폐지를 주우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하고 수다도 떨 겸 제 얼굴도 볼 겸 해서 오신답니다. 해묵은 감정을 싹 털어내고 새롭게 인연을 맺어서일까요? 이젠 시어머니가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 고맙고 죄송할 따름이죠. 또 저는 전 남편과의 상처를 뒤로하고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소개해준 남잔데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했는데 아버지까지 나서서 자꾸만 만나보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2살 연상의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저처럼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얼굴만 보고 일어나려 했는데 상대의 적극적인 대쉬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성실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이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 통하는 부분도 많죠. 느지막한 나이에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요. 다 늙어서 육아하려니 참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옥 같던 모유 수유에 고생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들이 어느덧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간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시어머니는 마치 친손주처럼 제 아들도 예뻐해 주신답니다. 남편은 아예 제 장모님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저 또한 제 친정 엄마처럼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에겐 그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곧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라 글을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아요.